전부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는 60대입니다. 정확히는 63세죠.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예요. 이 나이에 다시 연애를 꿈꾼다니. 저도 스스로가 우스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10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누구라도 좋으니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오는 게 너무 쓸쓸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없고 좋은 아침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어요. 커피를 마실 때도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서 웃고 혼자서 울고 이런 생활이 10년째 반복되니까 정말 지쳐 있었죠. 특히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모이는데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으니까요.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젊은데 왜 혼자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 하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됐어요. 이 나이에 누가 저를 좋아해 줄까 싶어서요. 주름도 늘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64세였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65세에 재혼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친구 순자가 찾아왔어요. 순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봐.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혼자만 살려고 그래? 나도 요즘 돌싱 모임 다니는데 괜찮더라. 처음엔 거절했어요. 순자야,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우리 손자뻘 되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순자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 황혼 재혼 얼마나 많이 해. 60대에 새 출발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그냥 한 번만 나가봐. 싫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 운동 삼아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순자가 보여준 사진들도 있었어요. 돌싱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다들 행복해 보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웃으면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 어머,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친구 말에 넘어가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올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임 당일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머리부터 했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미용실에서 간단히 했는데 이번에는 시내 좋은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했어요. 10년은 젊어 보여요. 미용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옷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 나이에 맞는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점원이 추천해준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 신발도 새로 샀어요. 굽이 너무 높지 않은 편안한 구두, 화장품도 새로 샀습니다. 요즘 제 또래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브랜드로. 립스틱도 평소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골랐어요. 모임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마치 수십 년 전 첫 소개팅 때처럼 떨렸거든요. 내일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모임 당일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한참 봤어요. 60을 넘긴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도 늘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지만 그래도 어제 미용실에서 한 머리가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도 봐줄 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화장을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시간을 2배로 들여서 꼼꼼히 했습니다. 파운데이션도 발라보고 아이섀도도 발라봤어요.
마스카라는 처음 써보는 거라 서툴렀지만 그래도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였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 나도 이렇게 예뻐질 수 있구나.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어요. 오랜만에 사용하는 향수라 어색했지만 은은한 장미향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전체적인 모습을 봤어요. 마치 20대 때 소개팅 나가던 기분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자, 이제 가보자.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마음먹고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모임 장소는 시내 한 카페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분위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니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조명도 따뜻했습니다. 어머, 이런 곳에서 모임을 하는구나.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좀 긴장됐거든요. 카페 한쪽 구석에 예약된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미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다들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건가요? 네, 처음입니다. 친구 소개로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자리에 앉으니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사람들도 다들 웃으며 자기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음악도 좋았고 커피 맛도 괜찮았습니다. 어머, 이런 분위기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였어요. 총 12명 정도였나요? 남자분이 6명, 여자분이 6명. 다들 제 또래였고 비슷한 처지였나 봐요.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임을 주최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볼까요? 편하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분은 65세 여성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3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남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분들과 인연을 만들어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두 번째로 소개한 분은 62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서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 비슷해서 공감이 됐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마음. 세 번째는 67세 여성분이었어요. 저는 최미자예요. 남편이 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거죠.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우울증까지 생기더라고요. 병원에서 상담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활력을 찾고 싶어서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이에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들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2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저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7년간 간병하다가 작년에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사연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들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시에 위로도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덕이라고 해요. 이혼한 지 5년 됐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떠나면서 혼자가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나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분들과 인연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죠.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런 모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 집에서 고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았습니다. 모임 진행자가 말씀하셨어요. 자기소개도 끝났으니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관심 있는 분끼리 따로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최미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좋았어요.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아픈 날이 가장 힘들어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작년에 감기 걸렸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약국에서 약 사 먹는 것도 혼자 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남성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시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자기소개 들었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시네요. 저도 이혼한 지 몇 년 됐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따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정중하게 정성껏 물어보시는 모습이 좋았어요. 네, 좋아요. 언제든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남자분과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였어요. 그분은 전직 교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년 퇴직 후에 아내와 이혼했대요. 성격 차이였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니까 더 이상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차분하고 점잖으신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거든요. 들어온 건 남자였는데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한 제 전남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수백만 명이 사는데 수많은 돌식 모임이 있을 텐데 하필 제가 처음 나간 모임에 전남편이 나타나다니.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계획한 걸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 옆에 선 여자를 봤거든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친여동생이었어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제 여동생이 제 전남편과 팔짱을 끼고 들어온 거예요. 저보다 3살 어린 제 친여동생 말이에요. 돌식 모임의 연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꿈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전남편 김기철과 제 여동생 순이었어요. 둘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빈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어요. 언니 여기 왜 나왔어? 여동생이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전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만나네. 순덕아, 너도 이런 모임 나오는구나. 둘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충격이었어요.
마치 정말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둘이서 저한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몰래카메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어요. 모임을 진행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새로 오신 분들이네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그때 들은 이야기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에요. 이분은 제 남편 기철이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 달 됐어요. 저희도 황혼재혼 부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신혼여행? 한 달 전에 결혼했다고? 그럼 둘이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얘기였거든요. 다른 분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신혼부부시네요. 축하드려요. 황혼에 만난 사랑이 더 값진 법이죠. 부럽네요. 정말 로맨틱해요.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소리가 저에게는 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 전 남편이 제부가 된 거예요. 제 여동생의 남편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 이제 5년째인데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묻고 싶지도 않았어요. 무섭고 더럽고 괴로웠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순덕아,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나온 거구나. 잘 됐네. 우리도 서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잖아.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미 행복하니까 언니도 행복해져야지. 둘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모임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저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졌거든요. 다들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채고 있었고 저는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혹시 둘이 제가 이 모임에 나온다는 걸 알고 일부러 온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결혼했을 때 여동생이 축하해 주던 모습. 언니, 정말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났네. 기철 오빠,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그때 여동생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결혼식 때도 여동생이 많이 도와줬어요. 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화장품 사는 것까지.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정성껏 도와주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결혼 초기에 남편과 싸웠을 때도 여동생이 위로해 줬습니다. 언니, 신혼 때는 다 그런 거야.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 오빠도 언니를 사랑하니까 금방 좋아질 거야. 그런 말을 해주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여동생에게 하소연했거든요. 순이야, 기철이가 요즘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 많다는데 정말일까? 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남자들은 원래 일에 집중하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법이야. 기철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날 사람 아니야.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때마다 여동생이 남편을 감싸며 저를 달래주곤 했어요. 언니가 너무 의심만 하지 말고 믿어봐. 부부는 믿음이 중요해.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 여동생이 항상 남편 편만 들었을까? 왜 제 마음보다 남편을 더 이해해 주려고 했을까?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갈 때 여동생은 항상 남편을 변호해 줬어요. 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인들 다 힘들어해. 오빠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의심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여동생이 말렸어요. 언니, 정말 이혼할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져.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그때 여동생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혼자 되는 걸 안타까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결국 이혼이 확정됐을 때도 여동생이 위로해 줬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언니는 아직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가 항상 언니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여동생이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언니, 얘기 좀 해야겠어. 놀랐지? 미안해.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함께 왔어요. 순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카페 밖으로 나가서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그때 듣게 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말했어요. 사실 나 오빠랑 언니가 결혼하던 그 무렵부터 만나고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행복해하며 청첩장을 돌리고 있을 때,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설레하고 있을 때, 여동생은 이미 제 약혼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럼 내가 결혼식 준비할 때 도와준 건 다 뭐였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준 건 다 뭐였어? 여동생이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처음엔 그냥 좋은 형부로만 생각했는데 자꾸 마음이 끌리더라고. 언니, 결혼식 때도 마음이 복잡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언니가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제가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여동생에게 하소연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힘내. 남자들은 다 그래. 조금만 참아. 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오빠도 나름 언니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때 흘린 여동생의 눈물도 기억나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같이 울어주곤 했거든요. 언니, 내가 항상 언니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오빠가 언니를 소홀히 대하면 내가 혼낼게. 그 모든 게 가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과 싸우고 힘들어할 때 여동생은 그 남편과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죠. 제 고민을 들어주면서도 뒤로는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기철이가 늦게 들어온다고 걱정할 때는? 그때 오빠는 나랑 만나고 있었어. 여동생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오빠 의심할 때마다 내가 오빠 편을 든 이유를 이제 알겠지? 내가 오빠를 사랑했으니까. 더 충격적인 건 전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순덕아, 솔직히 말할게. 너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실수였어. 순이를 먼저 만났으면 애초에 너와는 결혼 안 했을 거야. 하지만 순이가 너 동생이라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서 억지로 너와 결혼했는데 정말 힘들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럼 15년 결혼 생활이 뭐였어? 내가 아이도 낳고 가정 꾸리려고 노력한 게 다 헛된 거였어. 전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사랑한 건 순이었어. 순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떠났을 거야. 이제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돼서 다행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5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거든요. 이혼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떠났다고 생각했고요. 밤마다 눈물 흘리며 후회했어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자책감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저는 이용당한 거였어요. 제 남편은 제 여동생을 사랑하고 있었고, 제 여동생도 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둘 사이의 장애물이었던 건가요? 둘이 당당하게 사랑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쳐간 과정이었던 건가요? 여동생이 또 말했어요. 언니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언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할 테니까. 전 남편도 덧붙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서로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 너도 오늘 보니까 괜찮은 남자분과 이야기하고 있던데 우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너 살 길 찾아.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언니도 몸 조심해. 다음에 또 보자.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떠나더라고요.
저는 공원 벤치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제가 사랑했던 남편도 거짓. 저를 위로해 주던 여동생도 거짓. 모든 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도 저를 배신할 수 있구나. 그럼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거울을 봤더니 늙고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63세에 혼자 된 여자. 가족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 이제 누구도 저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에 기억나는 건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순덕 씨, 괜찮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쓰러져서 119에 신고로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입니다.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앞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간호사도 말했어요. 혹시 요즘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이런 증상은 보통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대체 뭐였을까? 63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 남편과 여동생. 그 두 사람한테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족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는데 다시 혼자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족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이에요. 퇴원 후에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전화도 받기 싫었고 문 밖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여동생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언니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해져. 그런 문자를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왜 남의 남편을 빼앗았을까?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연락해 왔어요. 모임을 주선했던 순자도 왔어요. 순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절대 모임에 오라고 안 했을 텐데. 순자가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 63세인데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시네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치료받으시면서 마음을 다독이세요. 하지만 이 상처가 과연 아물 수 있을까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제 마음, 상상이나 되시나요? 혈육인 동생도 저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충격. 1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절망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고.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죠.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 필요해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6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